무능한 게 죄는 아니야. 근데 밖에서 쓰고 다니면서 나한테만 버티라 하지 마. 저는 체면 때문에 43년을 참았어요. 자식들 앞에서 가정이 깨졌다는 말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카드 정지 화면과 영수증이 식탁에 쌓였고 남편은 위로가 아니라 금액부터 꺼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남편 폰에서 본 서류 사진 한 장이었어요. 제 서명처럼 보이는 칸이 있었는데 저는 서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3일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2,300만 원을 내줄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지.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날 제가 왜 적금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혼 뒤에 어떻게 제 삶을 다시 정리했는지까지 차근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식 반대 속에서도 이혼을 선택한 66세 여자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정민경이고 올해 66이에요. 결혼한 건 23이었고 그러니까 43년을 같은 사람과 살았어요. 그 시간이 길다고 느껴진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흘러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특별한 날도 없었고 특별히 힘든 날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무능하진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월급쟁이로 정년까지 다녔고 퇴직금도 받았고 애들 대학까지 보냈어요. 큰 빚도 없었고 큰 사고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퇴직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모임이 많아졌고 나가는 날이 많아졌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 이제 좀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려니 했거든요. 동네 경로당도 다니고 골프도 배우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행복해 보이면 그걸로 됐다고 여겼어요. 문제는 제 카드가 먼저 막혔다는 거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두부, 파, 고등어, 사과, 계란. 늘 사던 것들이었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결제가 안 됐어요. 직원이 다른 카드 있냐고 물었고 저는 당황해서 현금을 꺼냈어요. 지갑에 5만 원권 2장이 있었어요. 계산하고 나와서도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왜 안 됐을까 생각하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카드사 앱을 열어봤어요. 한도 초과라고 떴어요. 이상했어요. 제가 쓴 건 식비랑 생필품, 병원비 정도였거든요. 한 달에 많아야 70만 원? 그런데 한도가 찼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제가 쓴 것도 있었지만 모르는 가맹점도 많았어요. 음식점 이름들, 골프장, 백화점. 남편이 쓴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카드 한도가 왜 찼는지.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이번 달 모임비가 좀 많이 나갔다고 했어요. 동기 모임이랑 골프 회비, 친목 회비까지 겹쳤다고요. 다음 달엔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다음 달에도 똑같았어요.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려다 카드가 막혔어요. 그 다음 달엔 동네 슈퍼에서요. 저는 점점 현금만 들고 다니게 됐어요. 카드를 내밀었다가 거절당하는 게 창피했거든요. 남편한테 또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남편은 또 이번 달만이라고 했어요.
정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지쳤어요. 더 싸우기도 싫었고 따지기도 싫었어요. 그러다 석 달쯤 지났을 때 큰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큰애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엄마, 가족회의 좀 하자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언제 하냐고 물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 저녁이라고 했어요. 밥 먹으러 나올 필요 없고 집에서 하자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서 있었어요. 빨래 집게를 손에 쥔 채로요. 가족회의. 우리 집에서 그런 단어를 쓴 적이 없었어요. 뭔가 정해놓고 부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애들한테 뭔가 말했구나 싶었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오후 6시쯤 애들이 다 모였어요. 큰애, 작은애, 며느리, 사위까지요. 저는 과일이라도 깎아줄까 했는데 큰애가 그냥 앉으라고 했어요. 남편도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남편 옆이 아니라 혼자 앉는 의자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큰애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요즘 돈 문제로 많이 싸우시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도 가만히 있었어요. 작은애가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가 이혼 얘기까지 하신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랬냐고 물으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 쪽을 봤더니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얘기했구나 싶었어요. 큰애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지금 이혼하면 체면 못 살아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도 창피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체면. 제가 43년 동안 붙들고 있던 그 단어가 애들 입에서 나왔어요. 제가 참아온 이유도 그거였고 지금 애들이 저를 막는 이유도 그거였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힘드신 거 아시잖아요. 퇴직하시고 할 일도 없으시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오늘따라 낯설어 보였어요. 큰애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서류 뭉치였어요. 영수증이었어요. 카드 영수증, 통장 내역서, 출력물이 우수수 쏟아졌어요. 식탁 위에 펼쳐진 종이들을 보니까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3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다 남편이 쓴 거였어요. 모임비, 회비, 정산, 그런 명목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큰애가 이걸 정리해봤다고 했어요. 석 달 동안 나간 돈이 430만 원이라고 했어요. 한 달에 평균 140만 원씩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투가 저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들렸어요. 마치 이 정도면 참을 만하지 않냐는 뉘앙스였어요. 제 폰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문자였어요. 카드 결제 실패 알림이었어요. 또 막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이 켜진 채로요. 불빛이 환했어요.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고, 이번 달만 좀 어려웠다고, 다음 달부터는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들은 말이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매달 들은 말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오랜만에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주름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머리도 많이 빠졌고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초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눈빛은 여전히 제 눈을 피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무능한 게 죄는 아니야. 근데 밖에서 쓰고 다니면서 나한테만 버티라 하지 마.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어요.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애들은 말이 없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작은 애가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 있어요. 라고 했어요. 아빠도 힘드신 거 알잖아요. 저는 작은 애를 봤어요. 내 딸이 나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아빠 편을 들고 있었어요. 아니, 체면을 들고 있었어요. 이혼한 집딸이 되기 싫다는 표정이었어요. 사위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보기엔 아버지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 만나시고 취미 생활 하시는 정도잖아요. 저는 사위를 봤어요.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처음으로 밉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결론 없이 남편은 조심하겠다고 했고 애들은 엄마가 좀 참아달라고 했고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다들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4번 났어요. 큰애 가족, 작은애 가족. 그리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식탁을 정리했어요.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모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투명 파일에 끼워서 서랍에 넣어뒀어요. 날짜 순으로 정리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설거지를 했어요. 컵 4개, 접시 8개. 애들이 먹다 남긴 과일 조각들을 버렸어요. 싱크대를 닦고 행주를 빨았어요. 가스레인지도 닦았어요. 부엌불을 끄니까 집이 어두워졌어요. 거실 불만 켜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은 먼저 잤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저는 폰으로 통장 앱을 열었어요. 공동 계좌를 확인했어요. 잔액은 78만 원이었어요. 제 개인 통장도 열어봤어요. 적금이 2,300만 원 정도 있었고 비상금 통장에 150만 원 남아 있었어요. 자동이체 내역을 보다가 멈췄어요. 새로 등록된 게 하나 있었어요. 금액은 50만 원. 이체일은 매달 15일. 받는 사람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김영수. 저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어요. 등록일을 확인했어요. 사흘 전이었어요. 가족회의 하기 전날이었어요. 저는 자동이체를 한 적이 없었어요. 아침이 밝았지만 저는 어젯밤 본 화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50만 원짜리 자동이체. 제가 등록한 적 없는 이름. 김영수. 저는 남편이 나가기 전에 물어볼까 하다가 참았어요. 일단 더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물어봐도 이번 달만이라는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남편이 모임 나간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9시쯤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컴퓨터를 켰어요. 먼지가 좀 쌓여 있었어요. 요즘 잘 안 켰거든요.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서 지난 석 달치 거래 내역을 전부 다운받았어요. 엑셀 파일로요. 화면에 쭉 펼쳐놓고 보니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같은 날짜에 여러 건씩 빠져나간 적도 있었어요. 받는 사람 이름도 제각각이었어요. 회비, 정산, 생활비, 그런 메모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하나하나 캡처했어요. 스크린샷을 찍어서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폴더 이름은 거래 내역이라고 지었어요. 날짜별로 파일명을 정리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똑같이 했어요. 카드사 앱에 들어가서 최근 6개월치를 전부 확인했어요. 음식점, 카페, 골프장, 백화점. 금액이 큰 건 대부분 남편 명의 카드였어요. 85만 원짜리 골프장 이용료, 120만 원짜리 백화점 결제, 45만 원짜리 한정식집. 제 카드는 마트랑 병원, 약국 정도였어요. 많아야 5만 원, 8만 원 그 정도였어요.
저는 그것도 다 캡처했어요. 파일이 점점 늘어났어요. 10개, 20개, 30개. 저는 USB에 백업까지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증거처럼요. 뭘 증명하려는 건지도 모르면서요. 그냥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저는 밥을 안 먹었어요. 배가 안 고팠거든요. 물만 한 컵 마셨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계산기를 켰어요. 석 달 동안 빠져나간 돈을 다 더해봤어요. 제가 쓴 건 빼고 남편 명의로 나간 것만요. 430만 원이었어요. 큰애가 말한 것과 똑같았어요. 한 달에 평균 143만 원씩이었어요. 남편 국민연금이 한 달에 110만 원, 퇴직금 이자가 한 달에 90만 원 정도였으니까 합치면 200만 원이었어요. 거기서 143만 원이 모임비로 나갔어요. 남는 건 57만 원이었어요. 집 전세 관리비가 25만 원, 통신비가 8만 원, 보험료가 15만 원이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 무렵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남편은 저를 피했고 저도 남편을 피했어요. 말을 안 하니까 더 답답했는데 말을 하면 더 꼬일 것 같았어요. 아침밥은 차려줬지만 같이 먹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먹고 나가거나 제가 먼저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줄었어요. 예전엔 남편이 뉴스를 크게 틀어놓고 봤는데 요즘은 방에서 폰만 봤어요. 저도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이어폰을 꽂고 봤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따로였어요. 큰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며칠 뒤였어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큰애가 엄마 좀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아빠랑 얘기 좀 하셨어요. 저는 응 했어요. 큰애가 그럼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큰애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시면 안 돼요. 저희도 힘들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삐딱하게. 그 단어가 자꾸 귀에 걸렸어요. 제가 삐딱한 건가? 힘들다는 말도요. 누가 힘든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화분에 물을 다 주고 나서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날리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또 통장 앱을 열었어요. 습관처럼요. 새로 빠져나간 금액이 있었어요. 80만 원. 회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캡처했어요. 파일명에 날짜를 넣고 저장했어요. 그리고 또 계산했어요. 이번 달 들어서만 해도 벌써 280만 원이 나갔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저는 폰을 내려놓고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갈아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됐어요. 귀찮았거든요. 며칠 뒤 저는 구청에 갔어요. 혼자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어요. 구청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1시간쯤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직원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협의 이혼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 직원이 서류를 꺼내줬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였어요. 양쪽 다 도장 찍고 오시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어요. 가방에 넣어뒀어요. 손이 떨렸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버스가 와도 안 탔어요. 1대, 2대 보내고 나서야 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없었어요. 또 모임 나갔나 봐요. 저는 서류를 꺼내서 펼쳐봤어요. 빈칸이 많았어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저희는 애들이 다 컸으니까
양육권은 해당 없었고 위자료도 딱히 없었어요. 재산 분할만 쓰면 됐어요. 근데 재산이 뭐가 있었나 싶었어요. 집은 전세였고 전세금 1억 5천만 원은 남편 퇴직금으로 넣은 거였어요. 통장엔 별로 없었고 남편 퇴직금도 거의 다 쓴 것 같았어요. 제 적금 2,300만 원 정도가 전부였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아직 도장은 안 찍었어요. 그냥 갖고 있기만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어요. 8시쯤이었어요. 저는 밥을 차려놨어요.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남편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뒤에서 지켜봤어요.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지 않았어요. 예전엔 짜다 싱겁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먹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이 없었어요. 서류 받아왔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하루가 지나갔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싱크대를 닦고 행주를 빨았어요.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작은 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침 10시쯤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엄마가 너무 차갑게 대하신다고. 저는 답장 안 했어요. 뭐라고 쓸지 몰랐거든요. 문자를 지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두었어요. 그날 오후 큰애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랑 좀 잘 지내세요. 이혼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응 했어요. 큰애가 진짜 약속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또 응 했어요. 큰애가 그럼 믿을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소파에 그대로요.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애들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 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체면 편이었어요. 이혼 안 한 집 자식으로 남고 싶은 거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더 조용해졌어요. 남편한테 말을 안 했고 애들한테도 전화를 잘 안 받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낮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청소를 했어요. 베란다 창문을 닫고 화장실 타일을 닦고 옷장을 정리했어요. 저녁엔 밥을 차리고 혼자 먹고 설거지하고 잤어요. 일주일쯤 그렇게 지냈어요. 말없이요. 남편도 저한테 말을 안 걸었어요. 서로 유령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스쳐 지나가고 저녁에 스쳐 지나가고 그러던 어느 날 폰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밤 11시쯤이었어요. 남편 폰에서 온 거였어요. 사진이었어요. 서류 사진이었어요. 어떤 양식이었는데 제 서명처럼 보이는 칸이 있었어요. 필체가 비슷했어요. 그 아래 문자가 하나 더 왔어요. 도장 찍을 거면 내가 책임져.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서류 사진. 제 서명처럼 보이는 칸. 도장 찍을 거면 내가 책임져.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협박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일 이상한 건 제가 그 서명을 한 기억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거실 불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11시 반. 남편은 보통 이 시간엔 들어왔어요. 12시가 됐어요. 12시 반이 됐어요. 1시가 됐어요. 남편이 안 들어왔어요. 저는 졸음이 왔지만 참았어요. 폰을 다시 봤어요. 서류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위쪽에 회사 로고 같은 게 있었어요. 행복금융 컨설팅. 그 밑에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과 서명란이 있었어요. 서명란은 비어 있었는데
옆에 제 필체처럼 보이는 글씨로 정민경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1시 반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안 자냐고 물었어요. 저는 폰을 들어 보였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잠깐 쳐다보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모임에서 정리하는 거라고. 무슨 모임이냐고 물으니까 침묵해라고 했어요. 저는 내 서명은 왜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어요. 피곤하다고 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꺼냈어요. 식탁에 펼쳐놓았어요. 남편이 그걸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이거 같이 작성하자.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한다고. 저는 그럼 혼자 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혼자 어떻게 해? 양쪽 도장 다 있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컸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쿵 소리가 났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거실 불을 끄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요즘 저는 따로 잤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남편도 안 잤어요. 방에서 폰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밤새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남편 폰에서 전화 오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복도로 나가서 통화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급한 건 알 수 있었어요. 알았어. 처리할게. 그런 말들이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우리 진짜 이혼할 거야. 저는 대답 안 했어요. 밥을 차려놓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또 물었어요. 진심이야. 저는 그냥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나갔어요. 아침 8시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인터넷을 뒤지다가 광고 하나를 봤어요. 우연히요. 정리수납 도와드립니다. 이사 정리, 집 정리, 옷장 정리. 시간당 25,000원.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냥 넘기려다가 다시 봤어요. 시간당 25,000원. 하루 8시간 하면 20만 원이었어요. 한 달이면 600만 원이었어요. 저는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저는 정리수납 맞냐고 물었어요. 맞다고 했어요. 저는 일을 배울 수 있냐고 물었어요. 상대가 잠깐 조용하더니 직접 오라고 했어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내일 오전 10시예요. 다음 날 저는 그 주소로 갔어요. 버스를 타고 40분쯤 갔어요. 아파트였어요. 30평대쯤 돼 보였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집이 좀 어질러져 있었어요. 박스가 쌓여 있었고 옷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책이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여자가 나왔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처음 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여자가 가격부터 물었어요. 시간당 얼마 생각하시는지. 저는 당황했어요. 위로받으러 온 줄 알았는데 가격부터 묻더라고요. 저는 광고에 나온 대로 25,000원이요 라고 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오늘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제대로 하면 다음에도 부르겠다고요. 정기적으로 일 줄 수도 있다고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일을 시작했어요. 박스를 정리하고 옷을 분류하고 서랍을 비우고 다시 채웠어요. 여자가 중간중간 체크했어요. 이건 버리는 거, 이건 남기는 거, 이건 기부하는 거. 저는 메모를 했어요.
분류 기준을 적었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전과 후를요. 여자가 그러라고 했거든요. 6시간이 지났어요. 오후 4시가 됐어요. 집이 정리됐어요. 박스는 다 정리됐고, 옷은 옷장에 들어갔고, 책은 책장에 꽂혔어요. 바닥이 보였어요. 여자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현금을 꺼내서 저한테 줬어요. 15만 원이었어요. 시간당 2만 5천 원에 6시간이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나왔어요. 손에 쥔 돈이 진짜 같지 않았어요. 무거웠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을 펼쳐서 돈을 봤어요. 10,000원권 15장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없었어요. 저는 받은 돈을 제 통장에 넣었어요. ATM 기계 앞에서 입금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15만 원. 제가 번 첫 돈이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165만 원이 됐어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좀 얘기하자. 저는 응 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어요. 식탁을 사이에 두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연체가 좀 있어.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3일 안에 정리 안 하면 문제가 커져. 합의금을 넣어야 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얼마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잠깐 망설이더니 2,3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300만 원. 제 적금 금액이었어요. 정확하게요. 그게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물었어요. 남편이 서류를 꺼냈어요. 합의서였어요. 대행업체 명의로 돼 있었어요. 행복금융 컨설팅. 문자로 본 그 회사였어요.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모임에서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다고. 합의금을 내면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3일 안에 안 내면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고. 저는 서류를 찬찬히 봤어요. 대행업체 이름, 계좌번호, 기한. 3일 안에 2,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위임장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제 이름도 보였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적금 해지하면 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내 적금을 왜 해지해?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연체되면 우리 둘 다 문제야. 당신 명의로도 돼 있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 명의로도 돼 있어.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제가 서명한 적도 없는데요. 그냥 서류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저는 밤새 생각했어요. 2,300만 원.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매달 30만 원씩 넣고 이자 붙은 거였어요. 노후 자금이었어요. 남편이 퇴직금 다 쓴 다음에 저한테 남은 건 그것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어요. 은행에 갔어요. 적금 통장을 들고요. 창구 직원이 해지하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이 서류를 줬어요. 저는 서명했어요. 도장도 찍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돈이 나왔어요. 2,300만 원. 10,000원권 뭉치였어요. 저는 그걸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방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돈을 꺼냈어요.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고맙다고 했어요. 바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중으로 넣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이 나갔어요. 돈을 들고요. 1시간쯤 뒤에 문자가 왔어요. 입금했다고. 이제 괜찮다고. 저는 문자를 보고 통장 앱을 열었어요.
2,3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남편 명의 계좌로요. 거기까진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그 돈이 한 번에 안 끝났어요. 몇 분 간격으로 여러 계좌로 쪼개져서 이동한 흔적이 있었어요. 8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 이름도 다 달랐어요. 저는 그 화면을 캡처했어요.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하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2,300만 원이 여러 계좌로 쪼개져서 이동했어요. 8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 이름도 다 달랐어요. 김영수, 박민호, 이상철, 정혜진. 저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메모했어요. 손으로요. 노트에 적었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밤이 깊었어요.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였어요. 남편은 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깊숙이요. 제일 안쪽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6시쯤이었어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현관문을 나섰어요. 남편이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구청에 갔어요. 아침 9시에 문을 열었어요. 저는 민원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의자에 앉아서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저도 번호표를 뽑았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협의이혼 신청서였어요. 지난번에 받아온 거였어요. 빈칸을 채웠어요.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분할란에는 없음이라고 적었어요. 제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 도장란은 비워뒀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배우자분 도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말했어요. 혼자 진행하고 싶어요. 직원이 그럼 재판 이혼을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협의 이혼은 양쪽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일단 제 의사부터 남기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갔어요. 접수증을 줬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구청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접수증을 봤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민경, 이혼 신청인.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였어요. 저를 보더니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 안 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남편이 따라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또 물었어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구청?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뭐하러요? 저는 말했어요. 이혼 신청.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어요. 진짜 할 거예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남편이 계속 소리쳤어요. 돈은 받았잖아요.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왜 이래요? 목소리가 컸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명의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내 서명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서명한 적 없어요.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2,300만 원이 당신 계좌로 갔다가 여러 계좌로 쪼개졌어요. 그게 합의금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쿵 소리가 났어요. 저는 부엌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싱크대를 잡고요. 한참을요. 그날 저녁 큰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8시쯤이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폰이 울렸어요. 큰애였어요.
받았어요. 엄마, 진짜 이혼 신청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응 했어요. 큰애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일을 키우시네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큰애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이러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일을 키웠다. 그 말이 자꾸 귀에 걸렸어요. 제가 일을 키운 건가요? 2,300만 원 준 게 일을 키운 건가요? 저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왔어요.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만 들었어요. 며칠 뒤 작은 애도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어요. 아침 10시쯤이었어요. 저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어요. 엄마, 우리 가족 망가뜨리지 마세요. 제발. 저는 답장 안 했어요. 문자를 지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두었어요. 현실은 바로 차가워졌어요. 제 카드 한도가 더 떨어졌어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요.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한도 조정 안내였어요. 연체 문자도 왔어요. 통신비 연체, 보험료 연체. 저는 제 통장에서 돈을 빼서 넣었어요. 현금 인출기 앞에서요. 남은 잔액이 줄어들었어요. 165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요. 자식들은 저한테 차가웠어요. 큰애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작은애는 문자만 보냈어요. 짧게요. 냉랭하게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일을 늘렸어요. 정리수납 일을요. 첫 번째 고객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흘 뒤였어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폰이 울렸어요. 받았어요. 다음 주에 또 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이번엔 친구 집도 같이 해줄 수 있냐고 했어요. 두 집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날짜를 잡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이요. 일주일 뒤 저는 그 집에 갔어요. 버스를 타고요. 40분쯤 걸렸어요. 첫 번째 집은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이사 준비 중이었어요. 박스가 쌓여 있었고 짐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저는 6시간 일했어요. 박스를 분류하고 라벨을 붙이고 버릴 물건을 정리했어요. 고객이 만족했어요. 15만 원을 받았어요. 다음 날은 두 번째 집이었어요. 친구 집이라고 했던 곳이요. 25평 아파트였어요. 옷장 정리였어요. 옷이 많았어요. 저는 계절별로 분류했어요. 색깔별로도 정리했어요. 5시간 걸렸어요. 12만 5천 원을 받았어요. 이틀 일하고 27만 5천 원을 벌었어요. 저는 그 돈을 제 통장에 넣었어요. 현금 인출기 앞에서요. 잔액이 늘었어요. 120만 원에서 147만 5천 원으로요. 그 다음 주엔 새 고객이 생겼어요. 인터넷 카페에 제 연락처를 올렸거든요. 정리수납 도와드립니다. 시간당 2만 5천 원. 전후 사진 제공. 3명이 연락을 했어요. 저는 날짜를 잡았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이요. 월요일엔 이사 정리였어요. 화요일엔 창고 정리였어요. 금요일엔 옷장 정리였어요. 한 건에 평균 15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3건에 45만 원이었어요. 일주일 만에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건 정도요. 많을 땐 15건도 됐어요. 한 건에 평균 15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이었어요. 땀 흘려서 번 돈이었어요. 그 무렵 저는 합의금 대행업체를 검색해 봤어요. 행복금융 컨설팅,
인터넷에 쳐봤는데 나오는 게 별로 없었어요. 회사 홈페이지도 없었고, 블로그도 없었고, 뉴스 기사도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찾아봤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어요. 사업자 조회를 했어요. 행복금융 컨설팅을 검색했어요. 사업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주소가 서울 어느 구 어느 동까지만 나왔고 상세 주소가 없었어요. 대표자 이름은 김영수였어요. 아까 계좌이체에서 본 그 이름이었어요. 개업일자는 작년 3월이었어요. 업종은 금융 컨설팅이었어요. 저는 그 주소를 지도에 검색해 봤어요. 컴퓨터로요. 지도 앱을 켰어요. 주소를 입력했어요. 화면이 확대됐어요. 그런데 건물이 안 보였어요. 거리비로 봤어요. 공터였어요. 건물이 없었어요. 옛날 건물이 철거되고 비어있는 땅이었어요. 펜스가 쳐져 있었고 잡초가 자라 있었어요. 저는 캡처했어요. 그 화면을요.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파일로 저장했어요. 전화번호도 검색해 봤어요. 합의서에 적힌 번호를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어요. 인터넷에 쳐봤어요. 여러 개가 나왔어요.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다 같은 번호였어요. 신고 게시글이 많았어요.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숨을 한 번 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갔어요. 연결이 됐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행복금융 컨설팅 맞나요? 남자가 잠깐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합의금 입금했는데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남자가 이름을 물었어요. 저는 정민경이라고 했어요. 남자가 또 조용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더니 담당자한테 연결해 준다고 했어요.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음악이 나왔어요. 대기 음악이요. 한참을요. 1분, 2분, 3분, 5분쯤 지났을 때 전화가 끊겼어요. 뚝 소리와 함께요. 저는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연결이 안 됐어요. 꺼져 있다고 나왔어요.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남편 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요. 조심스럽게 폰을 들었어요. 잠금이 돼 있었지만 저는 비밀번호를 알았어요. 남편 생일이었거든요. 6자리요. 폰을 열었어요. 연락처를 봤어요. 검색창에 김영수를 쳤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그 번호가 2개였어요. 하나는 김영수였고 하나는 총무였어요. 같은 번호였어요. 똑같은 번호가 2개 이름으로 저장돼 있었어요. 저는 문자함을 봤어요. 총무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었어요. 최근 거래 내역이요. 입금 확인이요. 다음 일정이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라는 문자도 있었어요. 장소는 어느 카페였어요. 저는 캡처했어요. 제 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화면을요. 여러 장 찍었어요. 조심스럽게요. 소리나지 않게요.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급하게 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는 척 했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릇을 닦았어요. 그날 밤 저는 캡처한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사업자 정보요. 공터 지도요. 전화번호 검색 결과요. 남편 폰 문자요.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름을 증거라고 붙였어요. USB에도 저장했어요. 백업으로요. 남편 폰에서 같은 번호가 총무와 김영수로 저장돼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었어요. 저는 증거 폴더를 열어놓고 한참을 봤어요. 캡처한 사진들이 20개가 넘었어요. 사업자 정보, 공터 사진, 전화번호 검색 결과, 남편 폰 문자, 계좌이체 내역. 하나하나 따로 보면 그냥 이상한 거였지만 다 모아놓고 보니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체 그림이요. 저는 정리수납하듯이 정리했어요. 컴퓨터에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표를 만들었어요. 날짜 칸, 금액 칸, 받는 사람 칸, 메모 칸. 이렇게 4개 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6개월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입력했어요. 손으로요. 키보드를 두드리면서요. 첫 번째 의심 거래는 4월 15일이었어요. 50만 원이 김영수한테 갔어요. 회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은 5월 3일이었어요. 80만 원이 박민호한테요. 정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5월 18일엔 120만 원이 이상철한테요. 관리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받는 사람 이름을 따로 정리했어요. 종이에요. 손으로 적었어요. 김영수, 박민호, 이상철, 정혜진, 최동욱. 5명이었어요. 같은 사람들한테 반복해서 돈이 갔어요. 일정한 패턴이 보였어요. 저는 그 이름들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하나하나요. 김영수를 쳤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박민호도 쳤어요. 역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상철, 정혜진, 최동욱. 다 검색했어요. 뉴스 기사도 없었고, 블로그도 없었고, 회사 정보도 없었어요. 2,300만 원이 빠져나간 날을 다시 봤어요. 자세히요. 남편 계좌로 들어갔다가 30분 만에 4개의 계좌로 쪼개졌어요. 800만 원은 김영수한테요. 700만 원은 박민호한테요. 500만 원은 이상철한테요. 300만 원은 정혜진한테요. 그리고 그 돈들이 다시 이동했어요. 같은 날 안에요. 전부 현금 인출로 나왔어요. 현금 인출기에서요. 저는 사업자 정보를 다시 봤어요. 행복금융 컨설팅, 대표자 김영수, 주소 공터, 전화번호 사기 의심. 저는 메모를 추가했어요. 노트에요. 실체 없는 업체라고 적었어요. 자동이체 내역도 다시 확인했어요. 제가 등록한 적 없는 50만 원짜리 자동이체요. 받는 사람 김영수. 이체일 매달 15일. 저는 은행에 전화했어요. 고객센터로요. 자동이체 등록일과 등록 경로를 물어봤어요. 직원이 확인해 줬어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1분쯤 지나서 답변이 왔어요. 인터넷 뱅킹으로 등록됐다고요. 등록 IP 주소도 알려줬어요. 숫자 4덩어리요. 제 IP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IP를 검색해 봤어요. 인터넷에요. IP 추적 사이트에 넣어봤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PC방이었어요. 집 근처 PC방이었어요. 남편이 가끔 가는 곳이었어요. 커피 마시러 간다고 했던 곳이요. 저는 정리표에 탭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름을 증거 정리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항목을 나눴어요. 하나씩 적었어요. 첫 번째는 거래 내역 퍼즐이었어요. 2,300만 원이 분산 계좌로 이동한 뒤 현금화된 흐름을 적었어요. 날짜, 시간, 금액, 받는 사람을 전부 적었어요. 두 번째는 실체 없는 업체였어요. 사업자 주소가 공터라는 것, 전화번호가 사기 의심 번호라는 것을 적었어요. 세 번째는 자동이체 명목 위장이었어요. 관리비나 정산으로 숨긴 결제처들을 정리했어요. 네 번째는 공범 흔적이었어요. 총무라는 이름의 김영수 계좌가 중간에 끼어 있다는 것을 적었어요. 다섯 번째는 무단 등록이었어요.
PC방 IP로 등록된 자동이체라는 것을 적었어요. 저는 그 파일을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출력도 했어요. 집 프린터로요. 10장 정도 나왔어요. 종이가 쌓였어요. 저는 투명 파일에 끼웠어요. 구멍 뚫린 파일철에 넣었어요. 다음 날 저는 큰애를 불렀어요. 전화로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큰애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왜요? 저는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만나자고 했어요. 큰애가 뭔데? 라고 물었어요. 저는 직접 보여줄 거라고 했어요. 전화로는 설명 못한다고 했어요. 큰애가 한숨을 쉬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내일 오후에 간다고 했어요. 이틀 뒤 큰애가 왔어요. 혼자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큰애가 들어왔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그냥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저는 커피를 내줬어요. 인스턴트요. 뜨거웠어요. 큰애가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식탁에 앉아서 물었어요. 그냥 뭔데요? 저는 파일을 꺼냈어요. 출력한 종이들을요. 파일철을 열었어요. 식탁에 펼쳤어요. 10장이요. 큰애가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설명했어요. 차근차근요. 천천히요. 2,300만 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요. 800만 원은 김영수한테, 700만 원은 박민호한테, 500만 원은 이상철한테, 300만 원은 정혜진한테 갔다고요. 그리고 전부 현금으로 인출됐다고요. 행복금융 컨설팅이 어떤 회사인지도 설명했어요. 주소가 공터라는 것, 전화번호가 사기 번호라는 것, 사업자가 작년에 개업했다는 것을요. 자동이체가 어떻게 등록됐는지도 말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것, PC방 IP로 등록됐다는 것, 아빠가 가는 PC방이라는 것을요. 총무라는 이름이 아빠 폰에 어떻게 저장돼 있는지도 보여줬어요. 사진으로요. 제 폰에 저장한 사진을요. 큰애가 말을 잃었어요. 한참을 종이만 봤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글자를 읽었어요. 숫자를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사기예요. 저는 대답 안 했어요. 그냥 자료를 보라고 했어요. 더 보라고 했어요. 큰애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행복금융 컨설팅을 검색했어요. 손가락으로 쳤어요. 화면을 봤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사업자 주소를 지도에 쳤어요. 확대했어요. 공터가 나왔어요. 전화번호도 검색했어요. 사기 신고 게시글이 나왔어요. 큰애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엄마하고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요. 말을 못 이었어요. 저는 큰애를 봤어요. 기다렸어요. 큰애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막았던 게요. 엄마였네요. 눈물이 났어요. 큰애 눈에서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큰애가 종이를 다시 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미안해요, 엄마. 우리가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목이 메었어요. 저는 큰애 등을 토닥여줬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다고요. 작은애도 불렀어요. 다음 날이요. 똑같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작은애도 말을 잃었어요. 종이를 보고 폰을 보고 또 종이를 봤어요. 그러더니 물었어요.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물어봤다고 했어요. 답이 없었다고요. 오히려 화를 냈다고요. 작은애가 종이를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한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는지요. 어떻게 나오는지요. 한편 저는 일을 계속 늘렸어요. 정리수납 의뢰가 2건, 3건 이어지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였어요. 오후 4시쯤이었어요. 빈집 정리 일을 맡아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한 달에 2번이라고 했어요. 정기로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조건을 물었어요. 한 번에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한 달이면 100만 원이었어요. 계약서를 쓰자고 했어요. 정식으로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언제 쓰냐고 물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오라고 했어요. 금요일에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소장님이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기간이 적혀 있었어요. 1년이었어요. 금액도 적혀 있었어요. 한 회 50만 원, 월 2회, 총 100만 원이었어요. 업무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빈집 청소, 정리, 폐기물 처리였어요. 저는 도장을 찍었어요. 제 이름으로요. 소장님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없다고 했어요.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세무서에 가서요. 다음 날 저는 세무서에 갔어요.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줬어요. 신청서였어요. 상호를 적었어요. 정민경 정리수납이라고요. 업종을 적었어요. 청소 및 정리 서비스라고요. 주소를 적었어요. 제 집 주소로요. 도장을 찍었어요. 일주일 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어요. 우편으로요. 저는 그걸 들고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제출했어요. 이제 정식이었어요. 첫 정산을 받았어요. 50만 원이요. 통장에 들어왔어요. 사업자 통장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개인 통장이랑 분리했어요. 은행에서요. 저는 그 잔액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눈물이 났어요. 작은 사무실 정리 의뢰도 들어왔어요. 한 달 뒤였어요. 월 2회라고 했어요. 한 번에 30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계약서를 썼어요. 정식으로요. 저는 이제 한 달에 고정으로 260만 원이 들어왔어요. 단발 의뢰까지 합치면 400만 원 정도였어요. 통장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생활비 통장, 고정비 통장, 비상금 통장. 3개로 나눴어요. 들어온 돈을 용도별로 분리했어요. 정리수납하듯이요. 생활비는 150만 원, 고정비는 100만 원, 나머지는 비상금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고객한테 전화가 왔어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남자였어요. 오후 5시쯤이었어요. 정민경 씨 맞냐고 물었어요. 저는 맞다고 했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정리수납 예약 취소하고 싶다고요. 왜냐고 물으니까 남편분이 연락했다고 했어요. 아내가 사기를 친다고요. 돈을 받고 일을 안 한다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전화가 3통 더 왔어요. 다 취소였어요. 이유는 똑같았어요. 남편이 연락했다고요. 사기꾼이라고 했다고요. 저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 8시쯤이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왜 내 고객한테 전화했어요? 남편이 모른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눈빛을 보면 알았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번호를 바꿨어요. 다음 날이요.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요. 업무용 폰을 따로 샀어요. 새 번호로요. 2,300만 원 잃고 남은 돈으로요. 기존 고객들한테 문자를 돌렸어요. 하나하나요. 번호가 바뀌었다고요. 앞으로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요. 20명한테 보냈어요. 남편은 새 번호를 몰랐어요. 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번호를 바꾸고 나서 일이 안정됐어요. 고객들이 다시 연락을 했고 취소됐던 예약도 복구됐어요. 저는 업무용 폰과 개인 폰을 완전히 분리했어요. 업무용 폰은 집에 두지 않았어요. 가방에 넣어 다녔어요. 항상요. 한 달이 지났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사업자 통장에 380만 원이 들어왔어요. 고정계약 260만 원이요. 단발 의뢰 120만 원이요. 저는 그걸 세 통장으로 나눴어요. 생활비 통장에 150만 원을 넣었어요. 고정비 통장에 100만 원을 넣었어요. 비상금 통장에 130만 원을 넣었어요. 규칙을 만들었어요. 선입금 없으면 일 시작 안 함. 계약서 없으면 장기 계약 안 함. 일 끝나면 바로 정산. 전후 사진은 무조건 찍음. 정산서는 반드시 이메일로 보냄. 저는 그 규칙들을 노트에 적어뒀어요. 업무용 노트요. 일할 때마다 확인했어요. 하나하나요. 2달째 통장에 420만 원이 들어왔어요. 고정 계약이 하나 더 늘었거든요. 소형 사무실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50만 원이었어요. 3달째엔 480만 원이었어요. 일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꼼꼼하다고요. 빠르다고요. 믿을만하다고요. 저는 매번 똑같이 일했어요. 체크리스트 작성했어요. 분류 기준 확인했어요. 전후 사진 촬영했어요. 정리 완료했어요. 정산서 전달했어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제 일을 방해하지 못했어요. 번호를 모르니까요. 저는 집에서 일 얘기를 안 했어요. 남편도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점점 남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스쳐 지나가고요. 저녁에 스쳐 지나가고요. 어느 날 큰애가 전화했어요. 밤 9시쯤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집 나가셨대요. 저는 언제냐고 물었어요. 어제라고 했어요. 어디 갔는지 아냐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신다고요.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집을 확인했어요. 남편 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남편 짐이 없었어요. 옷 몇 벌이요. 세면도구요. 면도기요. 그게 다 사라졌어요. 쪽지도 없었어요. 그냥 나간 거였어요. 말없이요. 저는 큰애한테 전화했어요. 짐 챙겨서 나간 것 같다고 했어요. 큰애가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찾아볼 생각 없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생활했어요. 평소처럼요. 일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잤어요. 집이 조용했어요. 이상하게 편했어요. 열흘쯤 됐을 때 작은 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연락하셨대요. 친구 집에 있다고요. 당분간 나가 있겠다고요. 생활비는 못 준다고요. 저는 그래 라고만 했어요.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 무렵 저는 정리를 했어요. 제 인생을요. USB에 저장한 증거 파일들을 다시 봤어요. 2,300만 원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요. 누구한테 갔는지요. 어떤 명목이었는지요. 다 정리돼 있었어요. 날짜별로요. 금액별로요. 경찰서에 갈까 생각했어요. 고소장을 쓸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도장을 찍었거든요. 2,300만 원을 해지할 때요. 남편이 속였다고 해도 제가 동의한 거였어요. 법적으로는요. 증명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가해자만 나쁜 게 아니라는 걸요. 제 약점은 체면이었어요. 43년 동안 붙들고 있던 체면이요. 그 체면이 저를 참게 했고요. 결국 2,300만 원을 허용했어요.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억지로 빼앗긴 게 아니라요. 제가 내준 거였어요.
그 사실이 제일 아팠어요. 남편이 나쁜 것보다요. 제가 약했던 게 더 아팠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안 돌아왔어요. 저는 혼자 살았어요. 이혼 서류는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남편 도장이 없어서 법원 조정을 신청했어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어요. 6개월쯤요. 저는 기다렸어요. 급하지 않았거든요. 일은 계속됐고요. 통장은 계속 쌓였어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게 됐어요. 고정계약이 더 늘었거든요. 개인집, 사무실, 상가. 다양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장부를 정리했어요. 수입이요. 지출이요. 저축이요. 세 항목으로 나눠서요. 노트에 적었어요. 손으로요. 이번 달 수입은 520만 원이었어요. 고정계약 300만 원이요. 단발 의뢰 220만 원이요. 지출은 280만 원이었어요. 월세 120만 원이요. 식비 80만 원이요. 통신비 10만 원이요. 교통비 20만 원이요. 기타 50만 원이요. 저축은 240만 원이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비상금 통장에 950만 원이 쌓여 있었어요. 석 달 만에요. 1000만 원이 코앞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울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이게 제 돈이구나 싶었어요. 제 힘으로 번 돈이요. 성공은 대박이 아니었어요. 흐름이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요. 매달 나가는 돈이요. 매달 쌓이는 돈이요. 그게 흐름이었어요. 안정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차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걸어갔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갔어요. 저는 장부를 덮고 조용히 말했어요. 완전히 달라진 건 돈이 아니라 내 선을 지킨 거였어. 다음 날 저는 큰애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짧게요. 오전 10시쯤이요. 체면 말고 이제는 내 생활을 지킬 거야.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큰애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10분 뒤요. 알겠어요, 엄마. 응원할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폰을 내려놓았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밥을 차렸어요. 혼자 먹을 밥이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김치를 꺼냈어요.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밥을 담았어요. 저는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요. 꼭꼭 씹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새 아침이었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그날도 저는 일을 나갔어요. 가방을 들고요. 업무용 폰을 챙기고요. 현관문을 나섰어요. 열쇠로 잠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공기가 차가웠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요. 학교 가는 학생들이요. 저도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일하러 가는 사람으로요. 똑같이요. 버스가 왔어요. 저는 탔어요. 카드를 찍었어요. 삑소리가 났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어요.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어요. 빌딩이요. 가게요. 사람들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66년을 살았는데요. 진짜 제 선택으로 산 건 얼마나 될까요? 43년은 남편을 위해 살았고요. 애들을 위해 살았고요. 체면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제 선택으로 살았어요. 제 돈으로요. 제 힘으로요. 제 규칙으로요.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외로웠고요. 가끔 불안했고요. 미래가 확실하진 않았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이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인생이요. 고깃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어요.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요. 장갑을 끼고요. 일을 시작했어요. 정리요. 분류요. 배치요. 정돈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었어요. 남의 집을 정리하면서요. 제 인생도 정리했어요. 어질러진 것들을 하나씩 자리에 놓으면서요. 제 마음도 자리를 찾았어요. 6시간이 지났어요. 일이 끝났어요. 집이 깨끗해졌어요. 바닥이 보였어요. 고객이 만족했어요. 웃었어요. 정산을 받았어요. 20만 원이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끊어줬어요. 인사하고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40분쯤 걸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했어요. 불을 켰어요. 환해졌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신발을 벗었어요. 발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서 있었거든요. 근데 기분은 좋았어요. 뿌듯했어요. 통장 앱을 열어봤어요. 오늘 정산 금액이 들어와 있었어요. 20만 원이요. 잔액이 늘었어요. 저는 앱을 끄고 폰을 내려놓았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가 좀 있었어요. 두부가 있었어요. 파가 있었어요. 김치가 있었어요. 저는 저녁을 차렸어요. 간단하게요. 라면에 계란 넣고요. 김치 꺼내고요. 혼자 먹을 밥이었지만요. 정성껏 차렸어요.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이었어요. 경제 뉴스요. 정치 뉴스요. 날씨 예보요. 저는 들으면서 먹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았어요. 싱크대를 닦았어요. 행주를 빨았어요. 부엌불을 끄고 거실로 왔어요.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환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어요. 근데 편안했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이게 제 하루였어요. 일하고요. 돈 벌고요. 밥 먹고요. 쉬는 하루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요. 근데 이게 제가 원하던 하루였어요. 다음 날도요. 그 다음 날도요. 저는 똑같이 살았어요. 일하고요. 돈 벌고요. 통장 쌓고요. 제 선을 지키면서요. 어느 날 작은 애가 물었어요. 엄마, 행복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글쎄, 행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후회는 안 해.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66년을 살고요. 43년을 참고요. 2,300만 원을 잃고요. 혼자가 되고 나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 선을 지킨 거였어요. 체면 말고요. 내 생활을 선택한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아내만이 아니었어요. 정민경이었어요. 66살 정민경이요. 정리수납으로 돈 버는 정민경이요. 제 규칙대로 사는 정민경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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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했어요.